그래서 그걸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정책과정이라 해요. 무슨 과정? 정책과정. 자, 이 정책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맨 처음에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 사회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문제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문제는 그냥 내 개인 문제야.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회 문제가 돼요. 나만 뚱뚱해. 그럼 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적인 문제죠. 나 살 빼야 돼. 예? 예, 그래서 분홍이하고 파랑이를 먹어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먹고 계시죠? 근데도 효과는 안 나와. 예, 예, 그렇죠?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근데 비만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무슨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 같은 이런 성인병이 자꾸 생겨나는 게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돼. 그럼 그때부터 사회 문제가 돼. 우리나라도 지금 설탕세라고 하는 세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설탕세.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설탕세라고 하는 세금을 도입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수 같은 걸 먹을 때 거기 설탕을 넣죠. 그 넣은 분량만큼의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담배세처럼. 예.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거 비만 때문에 고혈압 걸렸어, 당뇨병 걸렸어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야?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가 증폭이 되어지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사회 문제가 되면 이제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회 문제가 이슈화됩니다. 이슈화. 여러분, 이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슈. 사회 문제가 이슈화되어져요. 이슈. 이슈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물 밑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가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쑥 드러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권 보장, 여기저기 나도 다니고 싶은 데가 많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다닐 수가 없어. 왜? 지체장애가 있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자꾸 사회 문제가 되다가 어떤 장애인이 극단적으로 저 서울의 마포대교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게 이슈화 된 거야, 그게. 그러면 수면에, 이게 물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을 이슈화라고 해요, 이슈화. 이해되죠? 그러면 이슈화가 되어지면은, 이슈화된 이런 사회 문제가 뭐를 일으키냐 하면은, 그때부터 의제화가 됩니다. 의제화. 의제화를 우리가 뭐라 그러지? 의제를 영어로 아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젠다. 의제라는 것은 논의할 의자의 제목, 제자예요. 즉 논의의 주제거리가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논의합니다. 뭐야, 장애인이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대. 야, 저거 왜 저래, 저거. 그렇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 불쌍해서 어떡해. 야, 이거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의제화 되는 거야. 자, 의제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집단을 크게 2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공중. 이걸 또는 공공이라 해요. 영어로 퍼블릭이라고 하는데, 퍼블릭 의제가 있고, 그 퍼블릭 아젠다, 공공 의제가 있고, 2번째가 정부 의제가 있어요. 정부 의제를 정책 의제라고 돼요. Governmental Agenda. 자, 공중 의제하고 정부 의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중 의제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야, 이거 잘못됐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죠? 여론이야, 여론. 이해되세요? 그게 공중 의제고, 정부 의제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각부 장관들,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정부제라고 하는 거야. 정부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걸 정책화 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왕상 떠들면 그거는 뭐야? 공공의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왕상 떠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정부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콥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아젠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느냐. 정부의제하고 공공의제가 있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아젠다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거죠? 네. 자, 첫 번째가 외부 주도형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네. 외부 주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의제에서 다시 어떻게 정부의제로 가는 거야. 의제 형성이 공공의제를 거쳐서 정부의제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 좀 봐봐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 도가니 사건 아시죠? 도가니 사건 아시죠? 예,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할머님이 도가니탕을 드시다가 식중독에 걸리신 사건이에요. 몰랐어요? 예,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호남의 광주에 인화학교라고 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었었죠. 근데 거기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끔찍한 짓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당시에 막 검찰에서 막 조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더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어여부여 넘어갔다가 공지영이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예, 그분이 책을 썼어. 그 책 이름이 도가니야. 도가니. 그리고 그거를 역시 공시인 공유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갖고 영화를 하나 만든 거야.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를. 1000만 관객을 돌파했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우리가 낸 세금 갖고서 운영하는 저 장애인 학교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 나고는. 이해되시죠? 예,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뭐가 형성된 거야? 공중의제가 형성된 거야. 그렇죠?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 공중의 여론들, 즉 공중의제를 받아들여서 정부의제화 삼았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법인의 이사, 사회복지 법인의 이사는 이전에는 법인 이사 5명, 그 다음에 감사 2명 이상 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 7명에 감사 대신에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공익이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법인이 독단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독단적으로 지네들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공익이사가 껴서 그 해당 사무를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공중에 와글와글 거리는 게 어디로 들어간 거야? 정부의제. 당시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관장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 이런 국무위원들이 그걸 맡아갖고 정부의제화 시켜버린 거죠. 그게 바로 뭐야? 무슨 모형? 외부 주도형이야. 뭐냐면 외부라는 것은 공공이고 이 공공이 주도가 돼서 내부에 있는 정부를 어떻게 쪼아서 정부가 일을 하게 만든 거야. 이 외부 주도형 모형은 선진국형 모형이에요. 선진국들은 의제를 결정할 때, 의제화 시킬 때 이렇게 선진국가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을 해요. 그걸 의제화 시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가 동원 모형입니다. 우리 동원 예비군 보셨죠? 동원 예비군 이제 학교 졸업하면 가야 돼? 동원 예비군 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뭐야? 난 가기 싫은데도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대중을 강제로 자신들의 의제에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그냥 니네는 우리가 주는 의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가 논의하라는 것들만 해. 우리 저 북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 걔네들은 아무 찍소리도 못해. 그냥 김정은이가 그 수뇌부에서 우리 핵무기 만들었다 이거 잘한 거지. 그러면 사람들 잔뜩 동원해서 이 사람들은 예 이러고서 막 횃불 들고 막 박수치고 앉아 있잖아. 그렇죠. 그 대중이 의제를 시키는 게 의제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제를 만들어요? 정부가 의제를 만들고 대중은 거기에 동원돼 끌려와서 그 의제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이게 바로 후진국형 모형이에요. 후진국형. 그래서 얘는 정부 아젠다가 공공 아젠다를 끌고 가는 형태로 후진국이나 저 독재국가에서 이 동원 모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내부 접근 모형이라고 얘기했는데 내부 접근 모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 좀 잠깐 볼게요. 내부 접근 모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공공의제화 시키면 안 될 의제가 있어요.
국방. 그렇죠. 이걸 대중한테 알려. 야, 우리나라에는 비행기가 몇 대가 있고 어디에 핵무기가 몇 대가 숨겨져 있고 군인이 몇 명인데 뭐 특공대가 몇 명, 이런 거를 대중이 알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국방이나 정보. 그렇죠. 우리나라에 저기 북한에 간첩이 몇 명 올라갔어, 이런 거를 알려주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 거는 뭐냐면 정부의 의제, 즉 관련된 정부 성원들만 그 의제를 나눠야 돼. 대중은 절대 알면 안 돼. 그래서 공공의제화 되지 않고 정부 내에서만 공유되는 의제를 내부 적금 모형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세 가지 모형을 제시를 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건 선진국형 모형, 요건 후진국형 모형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예, 콜로스의 이제 의제화 형성 과정이에요. 형성 형태. 자, 그러면 의제화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갖고 정책 대안을 형성해요. 뭘 형성한다고,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정책 대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책 대안이라는 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리스트들이야. 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된대. 장애인이 지금 이슈화를 시킨 거죠. 지금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권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장애인 한 명당 자동차를 한 대씩 사준다. 두 번째, 장애인 한 명당 활동보조 도우미를 붙여준다. 장애인에게 훨씬 빠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비행기를 한 대씩 사준다. 뭐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 그게 정책 대안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책 대안들이 등장하면 그 정책 대안을 다 쓰면 다 쓸 수 있어, 없어? 다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정책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정책 대안 비교 분석법. 뭐예요, 여러분? 정책 대안 비교 분석. 뭐냐면 정책과 정책을, 각각의 정책을 딱 갖다 놓고서 둘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서로 비교해 보는 거야. 이 비교의 기준은 효율성, 효과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효율성적 측면으로 본다.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용을 절약하자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효율성은. 그래서 A라고 하는 정책을 집행했었을 때하고 B라고 하는 정책을 집행했었을 때 어느 게 더 돈이 덜 들까? 그러니까 정책과 정책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을 정책 대안 비교 분석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미래 예측법. 이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이해돼요? 실제로 이 정책을 집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회귀 분석 모형, 마르코프 모형, 그렇죠? 등등등 뭐 이제 그 경향성 분석법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이해되죠?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결정이 되면 이 대안들 중에서 뽑힌 거야. 어떤 정책이. 그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안들을 다 써먹지 못하니까 그 중에서 어떤 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 결정이고, 그리고 이 정책을 어떻게 실제로 집행합니다. 써는 거예요. 정책을 집행하죠. 정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평가해요. 이게 정책 과정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자, 보면 이 정책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자, 이 사회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책 대안, 정책 결정까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정책 결정까지의 요거를 정책 형성 과정. 무슨 과정? 정책 형성 과정. 도대체 어떤 사회 문제가 있어갖고 어떤 이슈화가 있었고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돼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정책 결정까지 했을까? 이걸 정책 형성 과정이라고 하고, 이 집행과 평가를 묶어서 정책 집행 평가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정책 과정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정책 형성 과정과 집행 평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지금 이 얘기 나온 김에 같이 묶어서 기억해요. 길버트하고 테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했습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산물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성과 분석이 있고 세 번째가 과정 분석이 있어요. 과정 분석부터 보면 과정 분석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놈의 정책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과정을 분석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 분석은 결국 뭘 보는 거지? 이 정책 형성 과정을 뭐 하는 거지? 예, 연구하는 게 과정 분석이에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왜 만들어졌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그 사회 문제가 어떤 이슈화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제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어떤 정책 결정을 했지? 그걸 뒤져보는 게 무슨 분석? 과정 분석이야. 성과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 정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정책이 원래 만들어졌었을 당시에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책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지? 그걸 알아보는 것을 무슨 분석?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물 분석은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정책의 네 가지 기본 틀. 그래서 재원, 할당, 급여, 전달 체계라고 하는 네 축을 갖고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쪼개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정책 분석 틀 세 가지하고 정책 과정을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이게 정책 과정이에요. 정책 과정은 다시 한번 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집행 평가 과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답이 되셨어요? 자, 우리 교재를 나온 김에 좀 봅니다. 세 번째 책인데. 길버트와 테렐입니다. 테렐. 지금 책 보면서 말씀 올릴게요. 53페이지요? 어디 보시면 52페이지 좀 펴봅니다. 세 번째 책의 52페이지.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과정 보이시죠? 그래서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 평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책 분석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져 있고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은 54페이지에 콥과 엘더 두 가지 의제 유형, 세 가지 의제와 유형, 외부 주도형, 동원 모형, 내부 접근 모형 나와 있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엘더가 로스 엘더예요. 그래서 제가 콥 로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죠? 예. 68페이지 보시면 예. 9회, 10회, 12회, 14회까지 길버트하고 테렐의 세 가지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방법에서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 분석은 여기까지 보는 거고 사회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 결정까지의 과정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분석,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집행과 집행에 대한 평가 여기를 보는 것이고 됐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산물 분석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분석이 있다는 거 시험에 90, 12, 14일까지 나왔는데 요 근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심하죠.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가 궁금한 정책 결정 모형이 예.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정책 결정 모형인데 여기서 정책 결정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 좀 잠깐 봐요. 예. 이거 지금 한 거는 다음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저 누르셨나요, 혹시?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역시 선생님 멋있으세요. 자, 그래서 자,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자,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정책 결정가죠. 그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책 결정을 법으로 표현해내죠. 대통령이 뽑아낸 것이 그게 뭐야?
그게 시행령이죠. 시행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각부 장관이 끄집어낸 걸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정책하겠다고 법으로 만든 거 아니야. 국민들 니네는 쫓아와라. 그게 법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도대체 그 정책 결정을 왜 했냐 이겁니다. 왜? 즉 정책 결정가인 그 정책 결정가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 그 인간들에 대한 가정을 모형화시킨 거예요. 자, 보면 합리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모형이요? 합리모형. 자, 합리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 한번 볼게요. 정책 결정가를 합리모형적 관점에서 보면 정책 결정가, 합리모형 들어봤죠? 학교에서 다 했었어.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그래서 합리모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 결정가는 매우 합리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합리적이다.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최선을 다한다? 예. 합리적이라는 뜻이 뭐죠? 합리적이라는 거? 자, 합할 합자고요. 이는 이치할 때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치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 이치예요. 그렇죠? 네, 자, 합리적이라는 뜻은 무슨 소리냐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사실은 안 보고서도 알고 있죠.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미래 상황, 즉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야. 응?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치에 맞는 소비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소비. 이 소비를 통해서 이 소비의 결과는 난 몰라. 내가 내 돈을 들여갖고서 이걸 샀는데 이걸 산 게 나한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결국은 미래에 가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래에 가서는 알 수 있는 거야. 사서 이걸 실제로 써봤었을 때 아는 건데 그런데 합리적 소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썼을 때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야. 아, 얘 합리적 소비했어. 그럼 미래에 이걸 사서 썼었을 때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합리적이란 건 그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한다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거야. 합리적이라는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거죠. 정책 결정 모형에서 합리 모형은 이 정책 결정가를 매우 이성적이면서 합리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봐요. 이야, 이 사람이 내린 정책 결정? 이 사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집행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야. 지금 합리 모형적 관점에서 현 정부가 하는 정책은 뭐야? 되게 잘하고 있는 정책이야. 합리 모형적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정부는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서 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지금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거야. 합리 모형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관점 차이예요, 관점 차이.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만족 모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만족 모형에서는 야씨 그런 게 어딨냐? 사람이 신이 아닌데 미래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인간이 여러 가지 영장류 동물들 중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건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완벽한 합리성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정책 결정가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제한된 합리성. 뭐라고 여러분? 제한된 합리성적 관점으로 봐요. 인간은 합리적이긴 합리적이야. 하지만 그 합리성은 완벽한 합리성, 완벽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느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만족 모형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그저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 우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야.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100% 미래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확정 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게 만족 모형이에요. 가장 현실적이야. 이 만족 모형이. 이해되죠? 여러분들 합리 모형이 말이 돼, 안 돼?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죠? 자, 세 번째가 점증 모형이에요. 이 점증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가를 어떻게 해? 비합리성. 야, 이 무슨 개똥, 무슨 인간이 뭐 미래를 예측해서 무슨 뭐 결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 점증 모형적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 보세요. 옛날에 했다가 좋은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이걸 갖고서 합리 모형적 관점으로 야, 이거 했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 예측,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탁 단정을 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책 결정이란 건 옛날에 했던 것들 중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들 있죠. 그거를 점증적으로 조금만 고쳐. 점증이란 말은 조금만 앞으로 나가자는 거야. 조금만 고쳐서 그대로 써. 무슨 새로운 걸 만들고 합리적으로 뭔가 뭐 새로운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니네는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인간은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옛날 거 했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만 뽑아서 조금 고쳐서 써. 그게 바로 뭐야? 점증 모형이에요. 굉장히 보수주의적 관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점증 모형을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걸 싫어하는 거야. 이 점증 모형적, 이 합리 모형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야, 지금 하는 거 나빠. 새로운 거 이거 해봐. 그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현 정부가 상당히 합리 모형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죠. 그 아까 선생님 그랬잖아요. 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합리 모형. 이런 거 하면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옛날 정부는 어떻게 되지? 자꾸 옛날 것만 하려고 그래. 성과 좋아. 그게 점증 모형이에요. 이해되시죠? 점증 모형에서 이 정책 결정가에 대한 인간관은 뭐야? 비합리적 인간이야. 에이, 무슨 미래 예측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나가. 자, 네 번째가 호남 모형이야. 이게 에치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자, 여기 좀 봐봐요. 호남 모형은, 자, 인간의 합리성도 인정하자. 동시에 인간의 비합리성도 인정하자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사실은. 이 호남 모형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합리 모형 플러스 점증 모형. 뭐요, 여러분?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더한 게 호남 모형이야. 다시, 뭐하고 뭐 더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뭐하고 뭐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야? 굉장히 합리적 존재로 보는 거고, 점증 모형은 인간을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로 보죠. 이게 서로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지 않아. 자, 이 점증 모형, 에치오니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에치오니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 잠자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판도 없어서 원서를 읽다가 난 기절하는 줄 알았네, 그냥. 예.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국가가 정책을 수립을 하려면, 정책 결정을,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큰 틀을 만들 때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획기적인 뭔가를 만드는 거야. 야, 건강보험제도, 이것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보자. 슈퍼 건강보험제도. 합리 모형으로 만들어낸 거야. 미래를 예측해서 야, 이게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큰 틀 안에서의 합리 모형적 관점과 이 내부에 이 큰 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점증적, 즉 비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슈퍼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건강보험제도 내에 사업을 운영하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옛날에 했던 거 그냥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돼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거시적인 큰 틀은 합리 모형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아주 임팩트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굴려먹는 세부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예, 그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것, 비합리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점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옛날 거 했던 것 중에서 좋았던 거를 조합해갖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치오니 모형은 실제로는 말 같지도 않은 모형이죠. 그렇죠. 예, 그냥 둘 다 좋은 것 같거든? 둘 다 좋은 거 같으니까 두 개 섞어놓은 것 뿐이야.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최적 모형이에요. 이게 드롤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건데, 얘는 경제적 합리성에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합리성에 초점을 둡니다. 무슨 성? 초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에다가 초합리성에다가 초점을 둬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게 효율성 개념인데, 이만큼 투자를 했었을 때 이만큼의 산출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야, 미래를. 이해되죠? 즉, 손실이 있어, 없어? 얘는 주식 투자로 따진다면 투자했었을 때 100% 수익이 나는 투자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신라젠은 없어. 뭔지 몰라요, 신라젠? 대화가 안 되는군. 예. 여러분,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 예? 예, 조국. 예, 가끔 가다 신문도 좀 보시고, 여러분.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가끔 신문도 보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화 시집간 되는 얘기만 보지 마시고, 제발, 예, 예. 다른 시사적인 부분. 예.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해서 어느 걸 골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가짜 뉴스 다 서로 가짜라고 해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도 약을 같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병이 원점이 있고 원점에서 자꾸 이렇게 전염이 돼서 확산이 되어져 가요. 이게 결국에 우리가 3일을 공부하게 되면 전원이 다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게 우리 클래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한정치산자가 돼서 그래서 이 자리를 다 떠나시게 되는데, 자, 다시. 경제적 합리성, 초합리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 요소야. 가장 대표적인 게 예지력, 직관력. 그러니까 사람은 앞날도 내다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직관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직관이라는 게? 예. 어떤 과학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가 한 번 본 걸 갖고서도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을 직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능력까지도 배합이 돼서 정책 결정을 했다는 얘기야. 이건 신이야, 신. 그러니까 합리 모형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거의 신적 수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드롤의 모형은.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아주 폐기 처분을 당해버리죠. 이 드롤 모형은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행정학자, 정책 결정 이론가들한테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킹던의 쓰레기통 모형이 있어요. 뭔 모형? 자, 여기까지는 정책 결정가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얘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정책을 결정했는가에 초점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우연하게, 어떻게 해요? 이 쓰레기통 모형의 핵심 키워드는 우연히, 만남, 그렇죠. 합침이에요, 합침, 만남.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우연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책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 결정가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환경적인, 상황적인 요인들이 우연하게 합쳐져갖고 그게 뭘 이뤄냈다고? 정책 결정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 노령연금이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기초 노령연금이 도입되어지는데 지금은 기초연금이라고 하지요. 법이 바뀐 거예요, 명칭이. 그 기초 노령연금이 왜 생겼어요? 왜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요. 아시죠?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있었습니다. 그 열린우리당에서 국민들의 동정표를 받아갖고 그 탄핵 당하고 나서 바로 총선이 있었어요. 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할 판이었었어. 압승. 그때 박근혜 씨가 흉 하고 나온 거야. 나오면서 이분이 보수층, 나이가 먹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 손잡고 다니면서 우리 찍어주세요, 우리 찍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정동영 씨 아시죠? 지금 평화당 총재. 그 사람이 이 소리를 했어요.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시라고. 기억나요? 예.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 그냥 발가닥 뒤집혔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정책을 기초연금을 할 생각, 눈꼽만치도 할 생각, 재정도 없었고 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평 하고 터지면서 그동안 논의되어져 왔던 기초연금을 왜 줘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왜 주죠? 모르세요? 그냥 주니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소득 활동을 못하죠. 그 전제하에 노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한의 급여가 기초연금이에요. 우리나라가 1940년 베버리지 보고서 배우셨죠?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졌었죠?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대 보험을 통해서 급여를 제공했었잖아요. 그게 기초연금의 시초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은 세금으로 주는 거야. 그래야지 안 굶어 죽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줄 생각도 없었었고 그냥 학자들이 막 논의만 하다가 갑자기 노인들은 투표하지 마세요 얘기가 뻥 터지면서 갑자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야. 갑자기. 학자들끼리만 이건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맨날 학술대회 열고 막 저도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정동영 씨의 말 한마디가 뭐하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범벅이 돼갖고 거기서 꽃을 피운 거야. 기초연금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가가 만든 게 아니라 우연한 흐름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이게 5가지입니다. 6가지구나, 6가지. 이게 정책 결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 결정 모형은 행정론에 가시면 의사결정 모형으로 똑같이 배워요. 왜 조직 내에서의 조직관리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 그렇죠. 그거하고 왜 정책결정가가 이런 정책결정을 하게 될까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61페이지 잠깐 보세요. 3번째 책. 정책 결정 모형 나와 있죠.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최적, 쓰레기통 모형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설명해 드린 걸 근간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행정론에 가시면 똑같이 의사결정 모형으로 똑같이 공부합니다. 정책론에서는 정책결정 모형, 행정론에서는 의사결정 모형이에요. 행정론 몇 페이지인가요? 예? 213페이지. 그러니까 행정론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정책론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예. 혹시 이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예. 그 정책이 예.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진다는 건 어떤 말씀이죠? 이게 지금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축소가 됐다가 축소될 수 있는 확률도 그러니까 이 지금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건 이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이 정책이 왜 결정됐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얘기 같은데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 정책이 결정이 되어졌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들이 몇십 개가 있잖아요. 그 대안들이 있었을 때 왜 허구 많은 것들 중에 얘를 뽑아냈지? 이 정책 결정가가 합리적이야. 합리적. 얘가 미래를 예측했어. 그러니까 이 뽑아낸 정책이 결국 뭐야? 앞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걸 믿는 게 바로 합리모형적 관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해되셨어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모형 중에서 쓰레기통 모형. 네. 쓰레기통 모형은 이제 뭐냐면 지금 정책이 하고 있잖아요. 정책이 결정이 됐잖아요. 왜 이런 정책이 결정됐어? 우연한 흐름에 의해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가까이 요소들이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다가 쓰레기통에서 같이 만난 거야. 아,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 그 쓰레기통 모형에 의해서 예. 그 정책이 만들어진 게 예. 없어질 수도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모든 정책은 폐기될 수 있죠. 이게 그럼요. 여기서 예. 그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아니, 설명이지.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합리 모형서부터 저기 지금 정책 결정 모형 결국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합리 모형적 관점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정책은 뭐야?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만족 모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만족스러운 수준이야. 이해되죠? 그 점증 모형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점증적으로 그냥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해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점이 뭐냐 이거야. 이걸 해석하는 건 다 틀려요. 현재 정책을 놓고서도 합리 모형자나 만족 모형자나 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책이라는 게 결정됐어도 그 시점에서는 그게 올바르다고 판단을 하지만 예. 그 정책이 어느 정보에 넘어가다는 예. 얘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게 합리 모형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자들은 합리 모형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날려버려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합리 모형적 관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거 에이 쓰레기 같아. 없애.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야만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 정부가 굉장히 합리 모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합리적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걸 다 없애버리죠,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생겨요. 매몰 비용이 뭔지 아시죠?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제가 교재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계속 썼단 말이야, 정부가. 근데 갑자기 새로운 걸 휙 하고 만들었어. 그럼 옛날 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럼 그 비용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매몰 비용이 생기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여러분들 다 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 모형적 관점으로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은, 정책 결정가들은 항상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부딪혀요. 사람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야.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지지를 못 받는 거야. 새로운 걸 시도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미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옛날 거 했던 거 계속 써먹는 거, 그때는 안정적이야. 그때는 좋아, 이래. 근데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들이 그렇죠. 보수 정권들이 들어오면은 보통 옛날 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계속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와서 그걸 메우려고 합리적으로 새로운 걸 자꾸 시도를 하면 또 사람들이 점점 더 싫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50대 미치고 꼭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예? 여러분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에요. 100% 3인주의 진보주의자들이 아니면 복지를 못해. 아까 사회적 배분정이라 그랬잖아. 부자 것을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걸 저스티스, 정당하다고 생각해야만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왜 세금을 많이 걷어, 야, 지금 왜 기업들을 뭐 이렇게 옥죄, 이런 소리를 하면 이게 사실 복지가 아니죠. 복지사의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기지만 우리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다. 보수주의가 복지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는 진보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경제체제는 뭐예요? 자유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우리는 사회주의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어제 가정방문 가는데 예. 분명히 이혼한 가정이라서 예. 한국 가정이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계속 따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보면 배신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랑 만났어요. 예. 그 아이랑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전화하다가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어제 그 얘기가 생각나서 갑자기 그러면 굉장히 또 부정수급이잖아요. 부정수급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가구 단위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하는데 그걸 숨기려고 부부가 가짜 이혼을 하고서 그러면서 동거는 같이 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급자들 중에서 가구 단위로 그걸.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도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해봐야지. 저 사람들은 오죽하면 저렇게 위장 이혼까지 하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현 제도 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법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도 어떻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위장수매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봤더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 정도야. 그런데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을 하고 살아야 돼. 이건 분명히 범법행위지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그 일정 안일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수급비 바르면서 그것까지만 딱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그게 빈곤의 함정이에요. 빈곤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은 답이 없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보편화될 수 없고 일반화될 수가 없죠. 뭘 썼다고 해서 명확히 어떤 정책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건방진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가치 존재를 갖고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화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어떻게 답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저는 그래요. 사회복지사는 저도 정책을 전공했지만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례가 중요해요. 인간 대 인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저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내 행복이 돼야 돼. 저 행복은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도 기도하고 왔어요. 제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꼭 형통하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네. 아멘? 네. 자, 헌금 바구니 어딨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답이지. 무슨 정책 아무리 해봐 수급자 없어지나 안 없어져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자는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 공산주의가 급진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잠깐 요 얘기 잠깐만 합시다. 이 개념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정책론 우리가 할 거니까. 진보 보수가 무슨 뜻이죠? 진보하고 보수. 네. 네. 우리 진보 보수 얘기 하잖아요. 진보 보수가 뭐예요? 자, 우리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찾아냈죠. 여기 전체 국민이 있어요. 국민을 소득 순서, 소득이 많은 순서에서 적은 순서로 쫙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소득을 놓고 딱 계산을 해봤더니 상위에 있는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점유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80% 국민이 어떻게 하는 거지? 나머지 20%를 나눠 갖고 사는 거야. 이게 시장 경제 체제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이번에 조국 사태도 보셨죠? 기본이 70억이에요. 얼마 있으세요, 여러분? 네? 네. 우리 그 컵 집어 던진 여자 있잖아요. 걔 퇴직금이 30억이에요. 30살짜리가. 컵만 잘 던져도 어떻게 돼? 3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땅콩만 잘 집어 던져도 어떻게 돼? 사장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항공사 회장님. 자, 잘 봐요. 잘 봐. 자, 보면은, 이게 파레토 법칙이죠? 자, 잘 보세요. 정치는 우리가 보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치 용어예요. 정치 용어. 정치는 파퓰리즘.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를 하느냐예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나와서 우린 국민을 위해서 무슨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원과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가치 실현의 장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수라는 게 뭐죠? 이게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2번 지키겠다는 거야. 뭘 지키느냐 하면 현 상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좋아. 타워팰리스 사는 거 좋거든. 예. 퇴직금 30억 받고 뭐 무슨 사모펀드 70억 700만 원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많은데 70억을 사모펀드로 하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자, 이 20%를 대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수 정치 집단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당이 어디 있어요? 무슨 당이에요? 그렇죠. 예. 한국당이죠. 예. 그러니까 한국당 사람들은 주 텃밭이 어디야? 강남이야. 강남 가보셨어요? 난 청담동에 제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놀러 갔어요. 진짜로 집이 단독주택인데 집 크기가 이거 한 요 칸밖에 안 돼, 집이. 30억이에요, 30억. 집 진짜로. 이 집에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겠어, 답답해가지고. 30억, 이게. 청담동에. 우리나라 저 한남동 있죠? 거기 온갖 부자들이 다 살잖아요. 요번에 이혼한 애 누구예요? You are my everything 노래 부르다 이혼한 애들. 걔 누구지? 송혜요? 난 또 송혜 선생님 이혼했다는데. 그 송중기하고 송혜교. 그렇죠. 걔네들 한남동 살다 나왔나 그랬죠? 부자들하고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 살아. 거기 가면 집이 200억, 300억은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전부 강남입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정치하는 게 보수예요. 근데 진보는 이게 나갈 진짜의 걸음보자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는 거야. 지금 이 상태가 싫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더 좋은 데로 가자는 게 진보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요구하는 게 뭐냐? 이 80%가 20%를 나눠 갖고 있으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얘네들한테 달래는 거야. 80% 니네 거 내놔. 그래서 우리 걸 좀 메워줘야 돼. 그게 진보예요. 그 진보의 대상은 다 누구예요? 노동자죠. 우리나라 진짜 진보당이 어디 있어요? 정의당 같은 게 진보죠? 그렇죠. 걔네들은 항상 노동자만 얘기하잖아요. 노동자.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정치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있어요. 사회복지에서 자유라는 말은 아주 더러운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어요. 자유라는 건 뭐지? 이게 정확히 하면 정책의 가치 중에서 소극적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라야. 재밌어?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그 물컵 있잖아요, 이게. 그 물컵 집어던지고 바로 뭐 했어요? 해외여행 갔어요, 해외여행. 그죠? 국내에서는 지 변호사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고 하고 있고, 지는 해외여행 가서 뭐 몰디브인가 가고 실컷 놀다가 왔죠. 모르세요? 응. 들어왔잖아. 그죠? 응. 가끔 신문도 좀 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를 얘기합니다. 여기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야. 근데 없는 사람은, 빈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밑에 있는 80%는 뭐 하는 거야? 나 오늘 자유롭게 나 놀고 싶어. 놀고 싶어. 놀 수 있어, 없어? 놀면 내일을 굶어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는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자유라는 말은 나쁜 말이야, 우리한테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는 평등이야, 평등. 사회복지는 평등을 추구하는 거지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유는 타도의 대상이야. 자, 보수가 아니라 사회예요, 사회. 반대말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평등 가치를 추구하는 걸 사회라고 얘기해요. 이게 경제적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죠. 사회주의가 뭐예요? 우리 정책론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점진적 사회주의가 있고 급진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점진적 사회주의를 뭐라고 배웠죠? 페이비안 사회주의라고 하죠? 정책론에서 다 했잖아. 페이비안 사회주의 들어봤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사회주의화 시키는 거야. 그 사회주의는 평등이야. 즉 부자 것을 소득의 일방적 이전 시켜갖고 빈자들과 같이 같게 나눠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20대 80의 사회를 뒤바꿔 놓는 거야.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돼. 그렇죠? 예? 불평등 구조를 평등한 구조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지. 예. 급진적 사회주의는 이게 마르크스주의야. 마르크스주의야.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현재 이런 불평등한 모순을 어떻게 혁명을 통해서 빨리 뒤집어 엎어놔야 돼. 급하게 엎어놔야지. 이걸 언제 기다리고 앉아서 점진적으로 언제 빨리 뒤집어 엎어놔야 돼. 그게 급진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처음 들어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 예를 들어서 북한은 자기네 나라를 뭐라면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이죠. 민주주의는 정치. 민주주의가 뭐야? 데모크라시. 크로시라는 건 정치란 뜻이고 데모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야.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하는 거야. 독재주의. 오토크라시라고 하죠. 그래서 독재를 혼자서 결정하는 거야. 한 명이나 또는 한 개 정당이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오토크라시, 독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이건 의사결정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야. 사회주의라는 건 경제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네 나라를 조선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네 나라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고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라는 얘기야. 스웨덴도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하지? 사회주의 국가를 하래요. 독일도 지네 헌법에 자기네 나라를 사회주의라고 명시해놨어요. 예? 평등의 이념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를 배역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개념이 뭐지? 자유주의야. 진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개념은 뭐지? 이건 사회주의야.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우린 나눠주자잖아. 부자 걸 갖다가 나눠주자지. 여러분들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못 살아야 돼가 아니잖아. 그죠? 둘 다 잘 살 수 있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자본은 한정되어져 있고 한정되어져 있는 자본은 어떻게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국민소득 3만 불이 됐는데도 드림스타트를 받고 있잖아요, 애들이. 그럼요. 드림스타트가 시험에 나올 때는 기회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 정리 좀 하세요. 진보, 보수, 정치, 사회주의, 자유주의, 경제. 알았죠?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완전한 자유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나라도 완전한 자유주의는 없어요. 예? 아니 완전한 자유주의면 내 땅에다 내 맘대로 집 짓고 해도 되잖아. 근데 내 맘대로 집 져요? 용적률, 건폐율 따지면서 뭐 그린벨트 다 못 쓰죠, 내 맘대로.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고 내가 복지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셔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시험에 진보,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얘기 나온 김에 책을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조지하고 윌딩 40페이지 좀 보세요. 정책론 40페이지. 피셨나요? 예. 거기에 보시면은 조지하고 윌딩의 이데올로기적 사분 모형 나와 있죠? 거기 밑에 보면 페이비안 사회주의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점진적 사회주의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이런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전부 다 이런 폐위한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마르크스주의 나와 있지요? 예, 이게 이제 급진적 사회주의예요. 기다릴 수 없다. 빨리 뒤집어 엎어놓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점진적 사회주의, 폐비한 사회주의와 급진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그게 파란색입니다.